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친구랑 왜 싸워? 되게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게 서러웠었고 그때 되게 심하게 많이 울었었거든요. 아버지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되게 가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채워지지 않는 걸 저한테 많이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등을 하지 못했을 때는 되게 또 못했다고 채근을 하시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천년만년 무병장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너무 아쉽죠. 물론 아쉽고 그런데 굉장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걸까라는 생각을 좀 계속하면서 듣는데 선생님의 표현을 쭉 들어보면 아이를 잘 보살피지 못했다, 케어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이를 프로텍트, 보호하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요 두 가지 어떤 키워드에 선생님이 굉장히 딱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것 같아요, 항상. 네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네네. 강하게 저를 움직이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왜 그럴까? 제 스스로에 대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그 문장 완성 검사를 봤더니 선생님이 어릴 때 우리 집은 가난하고 이상했다라고 쓰셔서 이상했다라는 게 좀 왜 이런 반응이 있지? 굉장히 많이 방황도 하시고 또 약간 술을 드셨던 시간도 있으셨다고 하는 걸 보니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부터 좀 출발한 것인지를 좀 잘 찾아보는 거는 선생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머니가 저 학교 다닐 때 1등을 못하면 정말 혼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등수를 이제 항상 시험이 끝나고 등수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맨날 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숫자가 2가 이렇게 뜨면 거의 이제 도축장 끌려가는 소마냥 이렇게 울적해져가지고 집에 가고 2등 하고 집에 가면 매 맞은 적도 꽤 많았어요. 당연히 내가 노력을 덜 해서 내가 2등 했구나. 내가 잘못했네.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반항심보다 그게 더 익숙하게 느껴지는 게 되게 체화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좀 더 종교적인 부분에 완전히 삶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분이라서 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은 없으셨던 분. 마음에 비수가 박힌 일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1학년 때 싸우고 울면서 집에 돌아가던 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아버지를 길에서 마주쳤고 제가 기대했던 거는 아버지가 좀 다독여준다거나 내 편을 들어준다거나 이런 걸 기대했었던 건데 돌아왔던 대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친구랑 왜 싸워? 되게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게 서러웠었고 그때 되게 심하게 많이 울었었거든요. 그게 어렸을 때 제가 느끼는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가장 대변하는 특징적인 상황이지 않았나. 아버님은 정말 신앙심을 기반으로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훨씬 많은 분. 예를 들면요? 상처가 된다거나 이를테면 친구들이 생일 파티를 해서 초대를 해도 이 종교 자체는 생일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친구들한테 나는 종교적인 것 때문에 생일 파티에 갈 수 없어. 하지만 저는 제가 초등학생인데 생일 파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친구랑 노는 게 좋지. 그런 신념은 저는 없으니까 부모님의 신념인데
근데 그게 거의 모든 일상생활의 기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었었죠. 뭐 너무 쉽게 표현할 의도는 절대 없습니다만 종교적 강요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미성년자 시기에 이걸 어떻게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여기에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자식이 싫다라고 하는 거를 정당하게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험이 많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20살 무렵까지는 싫다는 표현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이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다 지나고 나서 말씀드렸을 때는 전혀 몰랐다. 지금은 이제 종교적인 분 좀 자유로워지셨습니까? 25살 됐을 때 온전히 선언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다른 노선을 걷게 돼서 오히려 그 이후부터는 좀 더 많이 편해진 거는 있죠. 네. 본인이 느끼기에도 좀 내가 어릴 때 좀 우리 가정이 좀 남다르다, 이상하다. 근데 안 삐뚤어지고 공부는 또 되게 잘하셨나 봐요. 우리 같았으면 그죠? 수틀리면 막 나가기도 했을 것 같은데. 학교가 제일 재밌었어요. 집이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집단에서의 생활보다는 그래도 학교에 있는 시간은 친구들이 있고 그래도 공부를 잘하면 선생님이 더 칭찬도 많이 해주고 학교에서는 사교성도 좋고 뭐 이런 편이다 보니까 오히려 방학 때보다도 학교 개학 시기가 더 훨씬 재밌었고 또 한편으로는 어머님께서 또 아버지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되게 가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채워지지 않는 걸 저한테 많이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등을 하지 못했을 때는 되게 또 못했다고 퇴근을 하시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되게 이런 가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어려워. 아버지는 경제활동을 잘 안 하시고 열심히 사셔. 근데 본인의 신념에 따라 열심히 사셔요. 그게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왜 그런 분 되게 많잖아요. 많죠. 네. 그럼 이제 생계를 이어가야 되니까 엄마가 이제 생활 전선에 뛰어드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보니까 이 아들이 똘똘해, 똑똑해, 공부도 됐다 잘해. 그러면 쉽게 말하면 성공 신화. 공부로 성공을 하면 좋은 대학에 가서 전문가가 되면 내지는 이제 좋은 뭐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그럼 연봉을 많이 받고 그럼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우리가 좀 가난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틀림없이 얘는 행복할 거야. 이게 얘를 위하는 길이야라고 하면 어떨 땐 이게 선을 딱 넘으면 나중에 다 잊어버려지고 등수에 몰두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전교 1등을 하다 전교 2등을 했어. 막 그것만도 대단한 건데 전교 2등을 하면 큰일이 난 거야. 그럼 이제 얘는 전교 1등을 하면 의대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교 3등을 해. 그럼 막 세상이 무너지는 거지. 물론 아들을 사랑하지만 이런 이제 많은 역동들이 얽혀서 결국 마지막에 딱 나오는 거는 넌 1등을 해야 돼. 그래야만 너는 행복하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도 나도 행복하고 이렇게 되면 자식이 입을 손으로 막아서 말을 못하게 한 건 아니지만 이럴 땐 기분 나쁜 게 당연하지. 이럴 때는 너 생각대로 하는 게 맞아. 이런 것들을 경험을 못하면 어린 시절에 쭉 크면서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죠.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힘도 없고 어리고 또 거역을 하게 되면 부모와 등을 지게 되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 뭘로 버티셨어요? 선생님은? 혼자서 그냥 정말 많은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세상에 없을 것 같은 어떤 멋진 어른이 나타나서 나에게 뭔가 길을 좀 열어준다거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갈등과 힘든 시간을 좀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좀 그런 환상을 오랫동안 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자해를 했던 적도 있기는 해요. 아유, 많이 괴로우셨었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이 사랑하는 약자, 케어, 돌봄과 프로텍션, 보호가 왜 중요한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부모님 물론 사랑하셨지만 아버지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나름의 삶을 사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아버지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인생을 논하고 미래를 의논하고 하는 것들이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어머님 또한 열심히 사시고 선생님을 사랑하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공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잣대를 갖고 있는 엄마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엄마와 눈을 맞추고 서로 뭐 좋은 시간을 보내고 따뜻하게 보내고 하는 것들이 쉽지도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선생님의 마음 안에 깊고 따뜻한 보살핌, 그리고 뭔가 보호가 필요할 때 누군가 생명이 있는 누군가가 생존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보호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목마름이 좀 있었나 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선생님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나한테 그렇게 중요했던, 그렇게 목말랐던 약자에 대한 돌봄과 보호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엄청난 돌덩이가 탁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타격을 선생님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 아톰은 더군다나 자식 같은 역할을 했던 고양인데 얘를 내가 충분히 돌보지 못했고 보호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삶이 그냥 와다다다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셨던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내용들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부분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경우에 정말 많이 작아진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이제 그런 순간들을 직면할 때마다 되게 작아지고 싶지 않으니까 더 막 애쓰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안 됐을 때 훨씬 더 큰 타격으로 오는. 약자를 보살피고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 선생님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건드려지기 때문에 수의사가 됐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말 못하는 얘네들을 치료로 보살피고 얘네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일에 종사하는 걸 통해서 뭔가 나의 어떤 마음의 짐 내지는 해결되지 않은 갈등들을 해결해보고자 하는, 이것이 방어 기제 중에서 서블리메이션이라는 거예요. 승화.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제 손으로 꺼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지금 6년째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설채원 선생님 MMPI는요, 행동이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행동하시고 네. 바로바로 해결하시고, 네. 네. 개농장을 갔다 그러면 물론 가슴은 아프지만 눈물을 훔치고 있다기보다 얘네들은 어디에 연락해서 빨리 구출할까, 이 맞습니다. 생각을 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이런 걸 없애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네네네. 나 죽기 전에 이걸 없애려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네. 구조를 해도 저도 맨날 생각하는 게, 구조 가야 되는 일들이나 막 이런 거 방송으로 많이 들어오면 구조할 수 있어. 내가 치료까지도 해줄 수 있어. 근데 얘 어디 갈 거야? 그거 정하고 시작하자. 근데 저는 그래도 희망을 보는 게, 요즘은 종을 모르는 강아지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쟤는 무슨 종일까? 대부분 유기견 입양하시는. 네. 우리나라 이제 시고르 자부종이라고 부르는. 네. 시골을 잡아. 네. 시고르 자부종. 시골 잡으 시골 잡종이라고 하면 조금 하니까 우리가 시고르 자부종이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데. 고급스러운 시골 네. 잡으 그런 친구들이 많이 또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아이들을 줄일 수 있는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굉장히 빈곤한 국가예요.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하는 뭐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식수가 없어서 아이들이 네. 그걸로 탈수로 생명이 위독해진다든가, 간단한 약 하나가 없어서 아이들이 그걸로 생명을 잃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만약에 경험을 한다면 언제나 마음은 너무 애통하고 그렇지만 그게 너무 빈번해지면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이런 일이 너무나 태반 그냥 빈번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네네네. 굉장히 좌절감과 절망감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겪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일상이 되는 그 순간 이게 참 두렵죠. 네. 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네. 심리적으로 너무 네네. 힘들 거예요. 그럼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연민 피로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 위기 때 초창기에는 많은 분들이 정말 생명을 잃으셨어요. 근데 이런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속절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생명을 잃는 걸 계속 이렇게 보는 근데 그런 일을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게 연민 피로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 연민 피로에 의해서 나중에 우울하거나 굉장히 불안이 높아지거나 이제 좀 그럴 수 있어요. 번아웃처럼 오기도 하고. 네. 하나이는 나이가 17살이었고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는 순간 폐에 암이 너무나도 많이 전이가 돼 있었고 저한테 왔을 때 어쨌든 더 이상 좋아지기는 힘든 상황이었고 보호자분도 너무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얘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으니까요. 보호자분과 얘기를 하고 안락사를 했었고요. 네. 힘들죠. 그 고민이 많죠. 보통 이 안락사를 결정하게 될 때 좋은 날보다 좋지 않은 날이 너무 많으면 고민해봐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더 이상 치료 개선의 여지가 없고 너무나 지금 통증 반응도 심하고 이런 상태의 동물에게 편안한 쉼을 준다라는 의미에서 안락사를 하긴 하지만 근데 그것도 그냥 스스로를 조금 정당화하기 위한 또는 스스로에게 약간 마음의 짐을 덜어내기 위해서 생각하는 하나의 이유이지 않을까. 아토미가 전염성 복막염이라고 지금은 치료제가 있지만 그때는 치료제가 없는 불치병에 걸려서 제가 마지막에 안락사를 하는 상황까지. 아톰은 제가 인턴 생활할 때 입양을 했던 고양이고요. 그리고 성격도 고양이 치고는 되게 대범한 멋쟁이 고양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되게 예민하지만 그러지 않은 척 주변 다 신경 쓰고 있지만 뭐 아무렇지 않은 척 이런 느낌도 잘 있고 근데 되게 연차가 아주 낮은 수의사들이 안락사를 진행하진 않거든요. 2년차 수의사가 됐을 때 아톰이 발병을 한 거였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집 고양이이다 보니까 이제 근데 마지막 순간에 제가 바로 옆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싶었어요. 그런 순간은 다시 경험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의사 중에 안락사의 고충을 아시는 분은 수의사분들밖에 없네요. 그렇죠. 이제 일부 국가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사람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을 하죠. 근데 이제 동물에 대해서는 이제 안락사가 있으니까 갈등과 딜레마가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 내가 과연 잘한 결정일까? 뭐 이런 고민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네.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죠. 뭐 혹시라도 얘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인 거 아닐까? 이거 내가 너무 섣불리 판단하는 거 아닐까? 아니면 또 얘한테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너 아파도 가족들이랑 계속 같이 있고 싶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걸 안 한 상태에서 신이 아닌 사람이 이 생명의 그걸 결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큰 부담이죠. 네. 그러면 안락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절차가? 보통 이제 안락사는 두 가지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마취 약물이 들어가서 심마취 상태, 완전히 의식이 의식이 없는. 없는 상태가 1차적으로 되고요. 그 다음 2차적으로 심장을 먹게 하는 이제 약물을 투여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심장이 먹게 되면서 이제 친구는 온전히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차라는 건 그냥 보호자랑 수의사만 서로 동의를 하면 안락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아. 지금 얘기하면서 그때 상황이 1분 1초가 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보호자의 얼굴과 이 아이의 얼굴과 그 폐에 가득했던 그 암의 그 엑스레이 사진과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다 이렇게 정확하게 있는 것 같아서 제 머리 깊숙이 해마 저 깊숙이에는 완전하게 그 기억이 자리 잡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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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요즘에 트라우마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수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안락사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내가 직접 겪는 트라우마가 아니라 내가 결정한 거에 의한 나의 행위로 인한 어떤 고통이죠. 이게 도덕적 고통이거든요. 그런 트라우마인 거죠. 그 판단을 수의사가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것을 내가 결정해서 어쨌든 생명을 걷어가는 직접적인 행위를 내가 하는 거니까 물론 의학적 판단으로 최선의 선택을 신중하게 하긴 하지만 도덕적으로 이게 잘한 것인지에 대한 이 인간적인 고뇌와 번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고양이 이제 개들을 치료하시면서 겪는 다양한 감정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몸 힘든 거 이런 거 내가 다 감당해. 이렇게 학대받는 아이들, 버려지는 아이들, 얘네들을 이제 구하고 인간과 잘 지내고 네. 얘네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사람들의 뭔가 좀 생명 존중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좀 널리 퍼지게끔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네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실제로 제 꿈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의 현재의 삶에서도 뭘 굉장히 중요하게 늘 잊지 마셔야 되냐면 수의사든 의사든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100% 완벽하게 다 치료해놓고 목숨을 살릴 수는 없어요. 언제나 우린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근데 이 최선이라는 면에서 이게 최선인가라는 언제나 갈등이 있잖아요.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갈등들. 근데 그냥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과연 최선일까라는 깊은 고민을 하는 그 순간에 내린 결정은 대부분 최선입니다. 대부분 최선입니다. 그 깊은 고민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이 최선에 아주 근접해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너무 힐링되는 말인 것 네. 같아요. 네.